차 변호사의 노자. 근데 왜 우리는 그런 학문들을 제껴도 이렇게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거죠? 현실을 다루는 직접적인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우리 눈앞에 바로 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표면에 있는 결과물로서의 현실, 우리가 늘 부딪히는 거, 이건 인문학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인문학은 한 단계 배후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치에 부딪히고 경제에 부딪히고 사회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수한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경제학을 전공하면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그것이 경제학이고, 정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그게 정치학이고, 사회 문제를 파고들어서 정리하는 이게 사회학이에요. 그 돈 벌려면 경제학을 해야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기름인데, 근데 여러분들은 왠지 지금 돈이 싫다고 그러고 인문학을 공부하러 오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런 게 현실 학문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학문들은 우리에게 뭔가 불만족스러워. 뭔가 연구를 하고 결과를 내놨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자기네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 드러난 결과로서의 그 표층, 그것만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 현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뭐죠, 실은? 뭡니까? 이 거대한 이 지구 안에 많은 모든 문제들, 사회 현상들을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인간이고, 이 인간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질서. 우리 인간을 이끌어가는 게 마음이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이고, 인간을 이끌어가는 것은 마음. 이게 이번에 낸 제 책의 부제, 마음공부라는 책의 부제가 이게 인문학 공부를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은 사회 현상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결과만을 놓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꾸 유행이 바뀌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분석이 옳고 어떤 때는 이런 분석이 옳고 자꾸 변해가는 이 학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내부에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모든 학문의 배후에는 이 인간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 학문과는 다른 인문학에 대한 욕구가 싹틉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동물, 이 사람들이 결국 정치도 만들어내는 거고 경제도 만들어내는 거고 사회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문학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 사회가 지금 대학에서는 인문학과가 싹 없어져 갑니다. 철학이니 어떤 문학이니 고대 학문 이런 게 싹 없어지는데, 근데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욕구가 지금 많이 빗발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문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인문학의 연원과 관련되는 건데, 인문학이라는 이 개념은요, 원래 후마니타스라고 하는 후마니타스, 이게 라틴어거든요.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후마니타스, 이게 이제 휴머니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거를 번역하면서 이게 인문주의 내지는 인본주의, 우리 인문학, 번역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넘어온 게 원래 인문학의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서양에서 넘어온 인문학을 아무 비판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이 서양 인문학의 태동기를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이 서양 인문학에는요 분명히 어떤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서양에서 중세라고 하는 한 1000년의 긴 어둠의 시간이 있었어요. 서양 역사에서. 이때 사회를 지배했던 기본 관념은 뭐냐면 신중심적인 세계였어요. 중세는 암흑의 세계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신적 질서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이렇게 한 1000년이 진행되면서 거기서 이제 철학자들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신적 지배로부터 우리 인간이 독립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우리 인간의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이탈해서 그때 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 인본주의, 이때 이 휴머니즘이 생기는 시기적으로. 이게 14, 15세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사회 구조하고 관련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동양 관점에서 이 서양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서양 사람들은 신본주의였다. 이거 신본주의적인 세계를 1000년을 살고 왔어요. 이게 너무 과도했다는 게 문제예요.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14, 15세기 문학을 인본주의 정신이 싹튼 거예요. 인본주의. 이게 이제 인문학의 시발점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동양인들은 여기서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이렇게 신적인 세계, 신이라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면 뭐겠어요? 신. 우리 고대 동양의 관념이 뭡니까? 이 천이지, 천. 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천을로부터 단절되는 것, 이게 옳은 겁니까? 이 질문을 해요, 우리 동양이. 이거는 서양 사회가 가졌던 어떤 특수한 자기들 역사 때문에 이렇게, 이게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신적 세계관을 단절시키고 그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인본주의가 싹트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절대 옳은 게 아니죠. 천과 인이 단절돼 가지고 우리 인이 자기 좌표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 원래 개념은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좌표를 제대로 알아보자, 인간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보자 하면서 이 사람들은 천을 배제.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걸 크게 봐서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때 서양은 잘못된 철학의 길로 들어가 버리죠. 천과 인이 절대 이렇게 분리될 일이 아니죠. 우리 인간의 좌표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전체의 틀 안에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는 이 사회 안에서 내가 누구라는 이 틀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보이는 것이지, 골방에 혼자 앉아서 나를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 서양의 애시당초의 천과 인의 분리, 여기에 이 서양에서 들어온 인문학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뭐 인문학 하면 서양 막 고전 읽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거는 실은 잘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인문학적인 이 관점을 우리가 논할 때 항상 근원적으로
선과 인의 이 큰 틀, 이 사유, 넓은 사유, 이걸 절대 놓치지 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서양 쪽에서 이제 이런 데 대한 반성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을 배제하고 너무 핵심은 이제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좋은 면도 많잖아요. 어떤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 방식을 확립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사람의 이 인식의 사유 방식이 가장 큰 문제점은 시야가 좁아진다. 전체의 틀을 깨고 거기서 나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이 되는 거예요, 이 학문 자체가.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인문학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인문학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데, 우리 동양인들이 서양 인문학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인간 중심주의에 막 빠지는, 우리 원래 선조들은 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많은 어떤 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어떤 큰 자연 환경, 이게 파괴되는 거,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문제점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뭐 AI다, 구제역이다 해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오리, 닭이 3천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을 당해서 지금 매몰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돼지하고 소에까지 지금 뭐 번진다고 하는데, 말이 3천만 마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범죄가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오리하고 닭들이 나중에 문자를 깨우쳐서 역사를 다시 쓴다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쓸 거예요. 야, 저 옛날 독일에서는 히틀러라는 놈이 유대인을 600만 죽였다는데 이 한국 놈들은 우리를 5배수, 우리를 3천만이나 죽였다. 그리고 어디다가 이름도 안 남기고 싹 땅속에 우리를 묻어버렸다.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 중심적인 사유를 하다 보니까 인간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고 이기적이에요. 인문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문적인 환경을 자꾸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가난할 때는 진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물고기가 뭐 떼죽음을 당하지도 않았고, 동네에서 저희도 어려서 집에 닭도 키웠어요. 근데 뭐 전염병 들어서 죽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온 나라가 뭐 몇십만 마리도 아니고 몇백만 마리고 몇천만 마리 이런 이 생명 막 살처분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거는 그때는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오리 닭을 살처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 가버린 거지. 뭐 지식은 늘어나고 학문은 늘어난다는데 뭔가 우리 생명의 영역에서는 변고가 일어나. 그럼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 삶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결국 빙 돌아서 다시 큰 무슨 재앙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인문학이지, 뭐 지식 한두 자, 한두 개 더 개념 익히는 거, 이런 게 절대 인문학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인문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카페 인문학이라고 해요. 카페 인문학. 커피숍에 우아하게 앉아서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장, 이상한 그 얄쌍한 제목의 책들 그거 펼치면서 뭐 이런 게 인문학입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것도 인문학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하는데 어떤 그 기본 큰 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어떤 문제점들의 시작을 생각하면
동양인들의 애초의 사유 방식은 이 서양적인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항상 인과 천을 이렇게 분리시키거나 대립시키지를 않았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쁜 문제에 접해드는 것도 그 원인에서는 인과 천을 분리시킨 때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게 홀로 올 수 있습니까? 하늘이 우리를 낳아준 거고 땅이 우리를 길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항상 인을 말할 때 인 자체로서의 인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천지인 구조 안에서 항상 인을 따졌어요. 이게 천지인 삼재입니다. 천지인 삼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2, 3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논했던 개념인데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고 다시 새롭게 조명받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인문학도 저는 서양의 인문학은 인 중심의 인인문학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 중심적인 잘못된 편협한 인문학 이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문학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절대 새로운 인문학 아니죠. 이 천지인 인문학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천지인 인문학의 가장 큰 틀을 제공했던 사람이 노자인 것 같아요. 노자가 어느 챕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간의 삶의 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논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법지 이 법은 따른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땅을 따르는 땅이 오염되어 있으면 사람도 오염돼. 우리가 그렇게 살처분해서 애들을 그럼 묻어놓으면 그놈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언젠가 복수 다 해요. 땅이 다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 수천만 마리를 지금 뭐 밀봉을 해서 어디다가 땅속에 넣어놨다고 하지만 그놈들이 그때로 뭐 무가 돼서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생명, 무관 생명들이 우리 터전인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이에요. 노자 하는 말이. 사람은 땅을 따. 그리고 이 땅은 하늘을 따. 인, 지, 천이 여기 다 들어있죠. 이 땅의 기운은 하늘의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이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뭐 AI니 구제역이니 하는 이런 문제가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몇십 년 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고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절대 기술력이 딸려서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닙니다. 하늘의 이치를 어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진정한 어떤 인문학적 성찰을 안 하니까 돈에 미쳐가지고 인간 중심적인 이 사유 방식,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요. 하늘의 이치를 결국 따르지 않으면 이 지구는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이 따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천이 뭐를 따르겠습니까? 이걸 노자가 도라. 이 하늘이 도를 따르는 거예요. 하늘은 무질서하게 제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도가 있어, 길이. 아침에 눈을 뜨면 아주 절대 태양은 서쪽에서 뜨는 법이 없죠. 이 수십억 년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에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오늘도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마치면 서쪽으로 해가 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춥지만 다시 여기서 며칠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어김없이 또 따뜻한 봄이 또 오죠. 사계절이 순환하고
길이 가는 길이 어느 누구도 이 가짜로 만들어 놓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우주에 너무나도 완벽한 어떤 우주의 이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말하는 모자가 도법, 이 도가 마지막으로 따르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자연이라는 거죠. 여기서 자연은 뭐 이 숲속에 있는 그런 나무로 이루어진 자연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자자, 그럴 자.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게 누가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해서 하는 조작된 것이 아니고 사물의 기본 법칙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는 누가 시켜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물에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들어있어서 스스로 그렇게 이 우주를 몇 글자 안 되지만 이 안에 저는 우리 동양 인문학의 가장 심오한 사유가 여기에 들어있다. 근데 서양인들은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14, 15세기 무렵에 여기서 이거를 잘라낸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지와 천과 법을 잘라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떤 그 편협된 철학과 인문학적인 사유로 걔네들이 한 4, 500년을 돌봤던 거죠. 그리고 지금 반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이런 위대한 공부는 버려두고 잘못된 그런 기술 위주의 학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서양에서는 AI 문제 이런 게 산쳐본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러는 거예요. 동양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뭐 안 되니까 캐나다에서 뭐 수입한다, 뭐 어쩐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문제 없거든요. 뭔가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인문학의 3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타조 인문학이 있어요. 타조. 사막에서 뛰어다니는 그 닭처럼 생긴 큰 짐승 있죠? 타조 인문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간 인문학이 견공 인문학이 있어요. 견공이 뭐죠? 개입니다. 개. 견공 인문학.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인문학이 사자 인문학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짐승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조란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 눈앞에 위험이 나타나면 어디론가 쏜살같이 사라져가지고 덤불을 쳤습니다. 그 덤불 속에다가 지 머리를 집어넣어요. 타조는 회피성 동물. 지 눈앞에서 위험이 안 보이면 없는 줄 알아요. 세상이 지금 이 무수한 생명들을 다 살처분해서 막 땅속에 집어넣는데 자기는 혼자 따뜻한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 이게 다 인문학 하는 줄 아는 거지. 이게 타조 인문학. 그 공둥이는 이만큼 나와 있어서 지금 쥐를 잡으러 왔는데 곧 잡히는데 대가리만 쳐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쥐는 사는 줄 알고. 이게 자폐지, 자폐. 자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인문학이라는 포장으로 속이는 거지. 이건 절대 인문학이 아닙니다. 이건 망하는 거지. 이게 타조 인문학 단계가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다음에 이 견공, 개라는 짐승은 어떻습니까? 막대기로 개를 때리면 개가 이를 드러내고 공격성을 보입니다. 이 정도는 돼요, 기본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부딪히면 타조처럼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골방 가서 책이나 보고 이러면 이거 안 돼. 이를 드러내고 공격성을 보일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이 한계는 뭐냐면 막대기를 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그 근본 핵심을 못 보는 거지. 근데 사자란 짐승은 어때요? 막대기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자도 없겠지만 사자를 막대기를 들고 때리려고 하면 사자가 막대기를 뭡니까? 아니죠. 그 원천을 향해서 나요. 사람을 물어. 이게 사자예요. 어떤 사태의 핵심을.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자폐 증세가 강한 거고 이거는 스스로 그 자폐 증세를 좀 깨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인문학. 사태의 어떤 그 진실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아직 다는 모르지만. 근데 이 사자는 아주 지혜롭고 용맹한 증세. 얘는 항상 전체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적진에 뛰어들어서 한판 승부.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가 이제 여기에 결부가 되는데 이 타조 인문학은요 항상 이 편견과 독단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입견 속에서 사. 이게 다 지식의 형태입니다. 이 편견과 독단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뭘 모른다고 생각할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갇히는 거죠. 자기가 나는 뭔가가 부족하고 좀 더 보여야 된다. 이런 사람은 절대 자기 독단이 안 갇히죠. 아무리 박사학위 10개를 가져도 이 사람은 헝그리 정신이 계속 있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더 공부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지식의 한 조각을 얻게 됩니다. 뭔가 편견과 독단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지식의 문을 열어서 자기의 자폐 증세, 자기 한계를 깨는 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 심리학, 사자 인문학의 단계 보면 여기서 이제 진실을 보는 진리. 그러니까 이 타조 인문학에 빠져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네. 저도 빠질 수 있고 여러분도 빠질 수 있어요. 한순간 방심하면 일로 떨어져요. 어떤 사람이 한 동네에서 20년을 잘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사를 해요. 그래서 옆에 집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잘 사시다가 이사를 가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방랑벽이 있어서 20년 만에 이사를 가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가 방랑벽이다. 이 전형적인 이 타조 심리학이 이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지금 인문학을 하는 여러 층위의 방식과 학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특히 서양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사유의 한계 그걸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아까 노자에게서 본 것처럼 천지인 전체의 생명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큰 틀의 인문학적인 세계 이렇게 해서 사자 인문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타조 인문학은 우아한 인문학이에요. 우아한 인문학. 커피 한 잔 곁들이면서 책장을 넘기는 이거는 실은 사람을 배운다. 그 순간 친구들하고 간혹 그럴 수는 있죠. 재밌게. 그렇지만
이 공부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안에서 어떤 야성이 살아나요. 야성. 우리 공부는 실은 사람을 순치시키는 이런 공부가 돼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어떤 용맹과 지혜를 이끌어내는 그런 공부로 가야 됩니다. 인문학철을 맞아서 잠시 인문학 이야기를 드렸고요. 잠깐